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교육 경험에 관련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뭐 제가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의료인문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그 밖에 다른 학과에서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의료인문학 교육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오늘 이야기는요 주로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의 룰처럼 정착되어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도 소위 말하는 플립 러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교육에 적용을 시켜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훨씬 더 빨라졌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그런 의료인문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대체적으로 봐서는 저 의료인문학 교육 전반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훑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제 이건 지금 부산대학교는 플라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LMS라고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요. LMS 상당히 훌륭한 플랫폼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상당히 훌륭한데 어떤 그 뭐랄까 소그룹 토론이랄까요, 그런 피드백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이 패들렛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패들렛이라는 폼을 활용을 하니까 뭐랄까요, 효율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LMS하고 패들렛을 같이 활용해서 수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한 교육 방법, 특히 이제 의료 인문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플립 러닝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아마 5, 6년쯤 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우연히 TV에서 플립 러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관심을 가지지 않던 학생들이 플립 러닝 이후에 수업 참여도도 훨씬 높아지고 효과도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걸 보고서 도입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5년에 의료 윤리학에 적용을 했고요. 의료 인문학 1, 제가 우리는 1, 2, 3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수업들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그 동영상 제작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양 수업을 만드는데 그때 제가 지원을 해서 이 건강 인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직전에 13주 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제 그러자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이렇게 이런 여러 과목들을 이미 2019년 코로나 이전에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년 그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내용은 이제 의료 인문학인데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될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제가 이제 하는 모든 그 수업의 목적은 좋은 의사 되기입니다. 좋은 의사. 근데 좋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좋은 의사, 뭐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의사 이런 게 아니라 행복한 의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또는 토론하는 이런 것을 제 수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도 합니다만, 동영상 강의도 합니다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수업 목적 그리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과학적 사실과 인문학적 가치를 통접입니다. 통접.
통섭이 아니라 통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는 그래서 아울러서 그 전복시켜서 아우르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내용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는 것과 하는 것, 실천을 일치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로 만들고 있고요. 방법상으로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그 방법으로 삼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와 21세기의 교육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교육에서만 본다고 하면 20세기의 의학교육은 도제 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험입니다. 실험. 수업 자체가 하나의 실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더 합니다만 일반 임상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제적인 훈련보다는 이제 앞으로 실험적인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훈련이었죠.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선배들이 쌓아온 그런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20세기는 진짜 그야말로 진짜 학습이 돼야 된다. 러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20세기는 역량을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21세기는 잠재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 습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재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안정을 필요하는 것이었어요. 의료인문학은 과거에는 그렇죠. 너무나 다른 일반 그 과학이나 임상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피폐해지니까 그 인지적 안정을 찾는 것이 의료인문학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안정을 취하는 것은 인문학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극이 필요합니다. 인지적 자극을 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의료인문학의 도구였거든요. 어떤 그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훌륭한 진료를 하기 위한 도구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 어떤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거였죠. 20세기에는 의료인문학이 그냥 다른 여러 과목 중에 하나가 더 부과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21세기에서는 새로운 지식 체계라기보다는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또 종합하는 스스로 내 속에서 연결해 종합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우리가 인지를 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우리가 감각을 들어옵니다. 주로 후뇌죠.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후뇌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느낌이 오죠. 구체적 느낌이 있습니다. 구체적 느낌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지적 단계가 시작되겠죠. 구체적 느낌이 시작되면은 그다음에 이거를 느낌이 있어서 바로 뭐 실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관찰을 하죠.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그걸 구체적으로 반성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저게 뭘까? 저게 왜 저런 자극이 들어왔을까? 어떤 감각, 이 감각은 이유가 뭘까? 바깥에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반성적으로 관찰하죠. 그다음에 그것을 추상적 생각으로 옮겼다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보통 추상적 생각, thinking,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습득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런 행동과 관찰과 느낌으로 연결되는 이런 순환고리가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이제 학습 이론의 주장들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진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어떨 때 학습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그 강의실에서 강의만 들어서는 강의 끝날 때 5%밖에 기억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읽었으면 10%,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면 20, 그다음에 실제로 보여주면 30, 그다음에 동료들과 같이 토의하면 50, 그다음에 해보면 75, 남에게 가르쳐주면 90 정도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리텐션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기억나는. 그러니까 해보고 남을 가르쳐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뭐 단순한 기억은 5%밖에 안 되는 거고요. 뭐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그 가장 효율적인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플립 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죠. 수업을 참가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숙제를 한다든가 해서 뭐 리딩 할 걸 읽는다든지 또는 미리 배포된 동영상을 본다든지 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클래스에 와서는 적용해 보는 거죠. 그것을 동료들과 함께 또는 교수자와의 지도를 받아가며 적용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가서 현실에서 적용시켜보고 확장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적용했던 거를 갖다가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보는 그것이 이제 플립 러닝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플립 러닝을 해본 교수자와 학생들에 대한 설문인데요. 보시면 직업 만족도가 만족도가 교수자의 매우 향상됐다가 46%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향상됐다가 88%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플립 러닝 해보고 나서 교수자들이 효율적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했다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느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했다는 것, 내가 가르친 사람으로서의 만족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하지 않는 교사는 교수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에서 성적이 향상됐다가 67%, 태도가 개선됐다가 80%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99%의 교사들이 계속하겠다. 이거를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이제 그 조건이 중요합니다. 잘만 하면인데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은 플립 러닝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교수자의 직업 만족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99%, 더 많이 플립을 할수록 더 많이 나는 플립하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 99%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이라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제 전략입니다. 전략은 그동안은 주로 강의를 해왔거든요. 저도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해보고 강의를 주로 해봤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들고 학생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릴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토론을 해보지 않으면 이건 더군다나 인문학은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을 지금 이제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특히 줌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소회실이라고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소회실이라고는. 그래서 소회실에 이제 미리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자기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LMS 플래토에는 이런 기능이 좀 약하거든요. 소회실 토론 뭐 기능이 물론 이제 이 기능이 있긴 합니다. 게시판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좀 효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것 패들렛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유료이긴 한데요. 제가 돈을 내고 왔는데 학교에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서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 걸 느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강의가 아니니까 어차피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이 아니고 지식 전달은 간단한 게 있으면 동영상 강의를 미리 제작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뭐 리딩 리스트를 해서 읽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거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적이라는 거죠. 퍼포머티브예요. 그러니까 동료들과 토론해 가면서 거기서 무슨 뭐 정리도 해가고 또 시험도 치고 뭐 이러면서 또 수행적인 과정 속에서 수업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라 트랜잭션이 아니라 자기 변환적이라는 거죠. 트랜스포머티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 내 가만히 있는 내 속에 어떤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나 어떤 그 수행들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수상적 지식이 아니고 실제 세계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의료 인문학이니까요. 실제 벌어지는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로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하는 과목이 이제 의료 인문학입니다만 의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과 접목을 해야 됩니다. 과학과 떨어진 그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학과 연결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줌 소회실은
이렇게 줌 그 자기 구좌에 들어가서 소회의실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해야 그다음에 소회의실이라는 메뉴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언택트 플립 러닝 사례입니다. 2021년 올해 했던 건데요. 의료문학 1, 2, 3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요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료문학 1은 두 클래스, 의학과 127명, 치전원 한의전 63명이고요. 의료문학 2, 이제 의료문학 1은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학이학사라고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료문학 2는 환자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봤고요. 의료문학 3은 독서와 토론, 주로 책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수업 디자인은요, 줌을 통해서 간접 대면 소통을 하고요. 근데 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에 이제 줌으로 직접 전체 학생들을 만나지만 중간에는 학생들 조별 토론을 하고 조별 활동을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디자인은 이제 원칙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고지된 수업 기획서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기 초에 만들어서 준 그 수업 계획서와 실제 수업이 다르면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제대로 못 지켜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충실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 그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려면은요, 충분히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하는 기간이 많이 저 같은 경우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요. 그걸 이제 며칠 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이 되면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일단 결정된 수업 계획은 그대로 지킨다가 원칙입니다. 아주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의 혼란도 줄이고요. 그리고 수업 효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학생들은 주로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주로 주관식 문제, 뭐 기술형 문제를 많이 내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객관식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내보면 아무래도 어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면은 그나마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주관식 질적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건 이렇게 평가합니다라고 명확히 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라. 원칙을 중간에 바꾸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지키는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LMS 부산대학 같은 경우 플라토죠. 이걸 철저히 활용하자. 여기 뭐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험도 여기서 다 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그룹 활동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은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이 LMS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1년 정도, 2학기 정도 좀 헤매다가 이제 세 번째 학기부터 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해보면은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이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별 활동은 패드렛을 활용한다. 그래서 플라토와 패드렛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한다. 이게 이제 수업 디자인 전체 그림이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의학의 약사, 의료문화 1인데요. 의학의 약사 1은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한번 플라토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문화 1이에요. 그래서 의료문화 1이죠. 의료문화 1이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강의 개요 이렇게 나 있고요. 지리응답 게시판 이렇게 과목 공지 올라 있고 여기 보면 첫 주부터 수업 자료죠. 이거는 수업 자료, 화상 수업 자료. 첫 번째는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한 것 화상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뭐 첫 번째 강의에 PPT가 올라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클릭하면은 바로 PPT가 뜨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학생들이 그냥 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PP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클릭하면 바로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 강의가 있죠. 화상 강의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퀴즈를 봅니다. 퀴즈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요건 이제 다 친 거거든요. 친 거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밑에 저도 많은 기능을 다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쪽에 보게 되면 이걸 통계적으로 다 조사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별로 난이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잘 냈는지 안 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문학 1이고요. 의료문학 1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역사입니다. 의학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그 목표는 이런 겁니다. 지금의 의학과 기술을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암기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의 맥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목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 의술을 몸, 질병, 사상, 제도,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학생들에게 좀 이해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라 라는 거고요. 사상에서 봐라. 과학은 이해가 되는데, 뭐 질병, 제도는 이해가 되는데, 몸, 사상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문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미래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추정했으면 그 추정된 미래에 따라서 내 학습 방향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학습 방향을 이런 미래가 앞으로 올 것이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공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업 방식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퀴즈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학생들이 시청하고 온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시청하고 왔다 하더라도 요 시간에 다시 한번 시청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회실을 열어서 학생들 자기 그룹에서 같이 시청해 가면서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토론 주제를 줍니다. 매 주에 대해서 한 2개 정도의 토론 주제를 주고 그걸 토론하도록 합니다. 토론을 하고 해서 그것을 이제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야기학사 같은 경우는 2개의 팀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주제별로, 그러니까 각 주별로 주어진 토론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학사 연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쭉 연표를 작성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는 식입니다. 자, 의학사 연표는요. 보겠습니다. 의학사 연표는 의학사의 주제별 게시판 중에 일예고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칼럼이 쫙 있거든요. 이게 패드렛입니다. 이게 패드렛. 아까 말씀드린 패드렛. 그래서 매 주별로 칼럼이 하나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주에 대해서 각 주에 이제 학생들 토론한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해서 토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PDF 파일로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고요. 또 한 가지 과제는 연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연표도 패드렛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시기별로 이렇게 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서 역사니까요. 역사별로 이루어진 것들을 시기별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BC 1000년부터 시작해서 쫙 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이 좋은 게 뭐냐면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그 동영상 자료도 올라가고요. 많은 자료들이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쭉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거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시기별로 해서 보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쭉 자기 조가 완성한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죠. 자기 팀이 같이 완성한 이런 의학사 연표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든지 할 때 자기들이 만든 자료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해서 이건 비교적 잘 된 건데 이렇게 잘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훌륭하게 작성이 돼 있죠. 이렇게 사진 자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림 자료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내용들도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내용들을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은 아주 훌륭하게 과제를 수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기말고사를 봅니다. 이게 수업 내용인데요. 이렇게 교재를 3개를 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교재는 아니라서요. 한 권이 아니라 3권을 정해서 3권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재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교재 내용이고요. 세 번째 교재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골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수 교육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플라토에 이제 교수 교육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대로 합니다. 거의 99%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법 제일 중요한 평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주별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중간에 무슨 공휴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그 보강 계획까지 미리 다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활동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신 거 의학의 의학사는 주별로 주제별로 토론한 내용이 들어가고 의학사 연표는 같이 동료들이 같이 만든 의학사 연표가 들어가는 거죠. 평가는 온라인 출석을 1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프라인 했을 때는 학생들이 뭐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온라인도 사실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뭐 자기가 뭐 때문에 예방주사 맞느라고 뭐 수업에 참여 못했는데 출석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긴 한데요. 저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출석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느냐를 따라 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출석 그 자체는 10%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즈는 매주 보는 퀴즈가 30%고요. 그다음에 팀 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의 과제가 있죠. 하나는 주별로 이제 토론하는 내용. 그러니까 주별 토론할 때도 그 주별 담당자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누가 팀장이고 누가 석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학기 초에 학생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토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30%로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공정성 문제가 있고 한데요.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의료의학 2입니다. 이건 환자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교수 교육표가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 보면은 나오죠. 요 그대로 합니다. 요 그대로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요거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자꾸 변경하지 않는 걸로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업 안내에 대해서 미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이거 그냥 겉으로 보게 동영상으로 수업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줌 회의를 통해서 다시 또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다음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이건 동영상 강의가 이제 40분짜리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에 사용된 PPT도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퀴즈를 볼 때도 사실은 이 PPT를 보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오픈북인 거죠. 근데 그건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팅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치팅은 걱정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이제 우리 화상 강의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퀴즈를 칩니다. 퀴즈를 치면은 이렇게 또 이건 이미 친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는 평균이 6.60이에요. 10점 만점에. 그리고 분포가 이렇게 나오죠. 만점 맞은 학생이 많은 걸 봐서 이 학생들은 공부 안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고요. 이 환자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교수 목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료의 임상 실천에서 이야기, 서사가 하는 역할, 내러티브 메디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중심의 의학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의료 인문학에서는 서사 중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환자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질병과 의사가 중심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의학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 수업에서는 경험과 환자,
환자를 중심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환자 중심 의학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강의 개요는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다음에 퀴즈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하는데 이 과제 이번 환자 중심 의학의 과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반일치의 죽음이라는 소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중편 소설이니까 길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읽고 오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죽어가는 환자에 이제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그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번 수업의 이제 과제는 뭔가 하면 어떤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환자를 창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창조하라고.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를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상상으로 그려내서 그 환자의 일생을 그려내도록 하는 것을 팀 과제로 수행합니다. 팀 과제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만성 신부전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요. 여기 공부를 이제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한 내용을 패드렛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경험 일생을 아까 말씀드린 시간별로 된 패드렛 게시판에다가 시간별로 쭉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정리를 하는 방식은 하나는 의사 중심, 하나는 환자 중심에서 소위 말하는 평형 차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의료문에서만 쓰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의사의 관점에서의 이 병의 진행 상황, 그다음에 환자의 경험에서의 진행 상황, 이걸 두 라인으로 적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말고사를 칩니다. 이게 이제 수업이고요. 이제 이 수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반일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이건 그냥 읽고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배경으로 삼아서 이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만 이 구조는 학생들이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만 갖고 이제 수업을 하죠. 그래서 수업 내용은 이렇고요. 이런 주제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교재, 이 교재와 이 교재 두 개의 교재를 이렇게 합해서 이런 주제를 골라서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수업 방식은 실시간 줌 강의하고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요. 또 물론 이제 소회의실에서 같이 들어가서 동료들 같이 보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요, 음성 또는 문자 채팅, 줌의 기능이 있잖아요. 줌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마이크 켜고 이제 학생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퀴즈를 치고 팀 과제를 수행합니다. 팀 과제는 이렇게 됐죠. 어떤 만성 콩팥병 환자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적 사실, 원인, 진단, 치료, 예후,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의학적인 공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적 경험,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눠서 경험 내용들을 이제 소설 쓰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내 사회적 관계, 내가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내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정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직장, 지역, 국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질병 서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환자가 그 질병을 앓는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평행 차트를 작성합니다. 평행 차트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행 차트는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 환자, 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환자를 이제 창조를 해요, 이 학생들이. 그러면 뭐 65세 아무개 뭐 이렇게 하죠. 요 얘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이제 느꼈던 경험을 쭉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자는 노란색, 의사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색깔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자가 경험했던 것, 이 질병에 대한 경험, 처음 발병하기 시작해서 뭐 나중에 무슨 예를 들면 뭐 신장 이식까지 간다든가 그런 과정을 모두 다 기록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하게 됩니다. 팀 활동은 이렇습니다. 수업 시간 중엔 줌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5개의 주제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1주, 2주, 3주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걸 패드렛 게시판에 작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주 동안은 경험.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예를 들면 무슨 투석실에 가야 된다든지, 뭐 시간을 맞춰 간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이식을 해야 되면 이식하는 과정에는 어떤 과정을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느끼는 경험은 뭐 어떻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투석을 하러 가야 되는데 뭐 누구 도움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서사 그 이야기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평행 차트 아까 방금 보신 그런 평행 차트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팀 활동입니다. 이건 이제 공부방인데요. 공부방 아까 이제 그 경험이었죠. 평행 차트 의사의 관점, 환자의 관점. 근데 지금은 하나 눌러보면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사실에 대한 거 공부를 쭉 해서 정리해 놓고요. 인간적 경험에서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서사,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평행 차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가는 매주 치는 퀴즈 10, 30, 팀 활동 30, 기말 30, 출석 10 정도로 하고요. 평가 기준을 정해 주죠. 이렇게 질병 경험을 충분히 성찰하였는가 이걸 이제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과학적 사실에 오류가 없는가, 환자의 경험에 공감하고 이해하는가, 환자 공파병 환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를 잘 파악하는가, 이런 내용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학적 문제와 인간적이고 사회적 현장의 이야기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평행 차트는 질병의 국면과 경험의 국면을 잘 상응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질병 국면과 경험의 국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의학에서 질병 그 자체를 다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의료 입문에서 다루는 이 경험의 문제거든요. 경험의 문제를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의료문화 3은요. 독서입니다. 독서와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강의가 없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하지 않고 책을 정해주고 그걸 보고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이번 한 건데 주차별로 이제 읽어야 될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론하고 난 다음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를 보고 그 다음에 퀴즈에 대한 해설을 듣고 끝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권의 책입니다. 6권의 책인데 이제 그 3분했어요. 인문학 분야 둘, 과학 분야 둘, 임상 영역 둘 이렇게 해서 6권을 읽습니다. 그래서 6권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조별 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각 그 담당자가 있죠. 각 책이 정해졌으면 그 책을 발제를 누가 할 것이냐 정해놔서 그 학생이 소회의실에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그걸 이제 게시판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매주 퀴즈를 칩니다만 기말 과제를 또 이렇게 줬거든요. 기말 과제를 줘서 이건 뭐냐 하면 세계 영역이잖아요. 세계 영역을 이제 그냥 이게 주저리 막 길게 쓰면은 정신이 없으니까요. 추려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책을 읽은 내용, 토론한 내용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문장 또는 그 주제, 그러니까 한 문장씩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한 문장씩 정리해서 세 개의 문장이 나오면은 과학과 인문학과 임상영의 세 문장이 나오면 그걸 연결짓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처음 해보는데 학생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에세이를 작성한 거 굉장히 짧게 저는 300단어 이내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패드렛에서 제한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30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입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평가할 때도 너무 긴 거를 읽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짧게 작성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교재입니다. 인문학 영역 2권, 과학 영역 2권, 그다음에 임상 영역 2권 이렇게 해서 의사의 감정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건 뭐 독서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공공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개의 입장에서 책을 읽어라. 그래서 그걸 난도에 정리해봐라 라는 거고요. 수업 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토론해서 소회의실에 토론하고 발제 토론 뭐 온라인 퀴즈 이렇게 해서 시간을 대충 정해줬습니다. 이걸 또 이거 대충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시판에서 토론을 한다. 그럼 2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약 40분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해서 그걸 패드렛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퀴즈를 10분 정도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칠 때는 한 20분 정도 퀴즈에 대한 해설을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에세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주제를 종합하는 그런 아주 짧은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수업 내용이고요. 주차별 수업 내용이고요. 이건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제 각 주차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토론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걸 정리한 내용들을 짧은 그 정리된 내용을 PDF로 올리면 이제 PDF는 이렇게 바로 클릭하면 나오니까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평가는 온라인 퀴즈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수업 충실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책을 읽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뭐 따로 평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기말고사는 양쪽 평가를 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적 평가는 기말 에세이와 팀 활동 이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의료문학 1, 2는 동영상 강의가 있었지만 이거는 동영상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질적 평가를 주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온라인 그 시험을 보는데 특히 객관식으로 냈을 경우에 공정성이 확보되느냐, 치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적으로는 그건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칠 때 몇 가지만 하면은 치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학생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PPT 자료 다 공개해 놓으니까요. 퀴즈 실 때 다 열어놓고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그대로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변화를 시켜서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학생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일단 믿어라. 그리고 제가 몇 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치팅 거의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을 믿어라. 물론 학생 중에는 뭐 치팅을 시도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플라토 LMS에 있는 거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문제를 뒤섞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답까지를 또 뒤섞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네들끼리 무슨 뭐 카톡을 통해서 뭐 몇 번 문제 답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만약에 치팅을 한다면은 뭐 카톡방 같은 데서 주로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소회실에서 합니다만 소회실은 이때 꺼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자기들끼리 뭐 방을 만들어서 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서로 카톡방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시면 그러면 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뭐 이렇게 쏠리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와 답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와 답까지 순서를 바꾸는 나중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문제 내실 때 이렇게 답안 뒤섞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퀴즈 낼 때. 그다음에 여기는 문제 섞기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처음에 이제 출제할 때 이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낼 때 답안 뒤섞기를 예로 해놓으면요. 이거 한번 이해해놓으면 계속 예로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로 해놓으면은 이제 문제도 순서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답까지 답안도 순서가 바뀌니까 몇 번 답 뭐야라고 물어보진 못하죠. 근데 그래도 그 답가지를 쉽게 대표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을 만큼 답가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면 되죠. 이게 좀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단순 지식인 문제를 저도 많이 냈었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OX라든지 뭐 빈칸 채우기라든지 뭐 맞는 거 연결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 지식일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 안 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출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OX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한 문장에 OX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중에서 고르도록 한다든가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시간을 제한하면 그러니까 그 답을 읽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도록 하면은 시간을 오래 주면은 학생들이 치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을 제한하면 치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제 경험에 의해서는 치팅은 거의 못 한다. 그리고 치팅을 치팅할 것이라고 미리 의심하면은 그럼 너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문제를 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요. 답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바뀝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 순서도 바뀌고 답가지 순서도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치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이거 아까 답가지 바꾸고 문제 섞기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뭐 저는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만, 파워포인트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자체 기능에 띄워놓고 강의자의 얼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체 기능을 지원하는 가장 쉽고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줌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줌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강의자 얼굴 띄워놓고 강의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베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 가능하고요.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OBS 이것도 이제 활용하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뭐 별로 추천드릴 수 없고요. 스크린 플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맥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말고도 무슨 뭐 반디니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파워포인트 자체 기능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파워포인트만 띄워놨을 때는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필기를 할 수가 있게 되면 집중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는 태블릿을 녹화하면서 그다음에 제 얼굴은 따로 녹화하고 그래서 거기 필기를 해가면서 강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필기 기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체 그 파워포인트 기능에 있는 아노테이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기를 하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마우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태블릿을 활용하면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자체 기능을 활용하시라. 그다음에 필요하면 태블릿을 활용하시라.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을 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태블릿 많이 쓰시잖아요. 펜 기능이 되는 것, 뭐 아이패드도 좋고요. 또는 무슨 뭐 갤럭시 탭도 좋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대충 이제 자료는 제가 그동안 강의에 쓴 자료들은 요 강의자를 제가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재생 목록이 쭉 있고요. 그동안 제가 강의에 쓴 자료들 그냥 다 공개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특별하게 만든 동영상인데 이거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